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아들 둘을 낳고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고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각자 회사에 들어가서 2년 정도 돈을 벌다가 시부모님의 권유로 이르다면 조금 이른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말을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니들 생각은 어떻니? 남자친구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가 볼 때 규민이는 어디 가서 수정이 같은 사람 못 만나니까 얼른 일찍 결혼할 생각해. 나도 어디서 시덥지 않은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우리 소정이처럼 착하고 속이 꽉 찬 며느리가 좋으니까. 어머님,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내가 감사하지.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소정이 같은 사람을 못 봤다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계셨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맞벌이를 하다가 제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조금 큰 뒤로는 다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찾다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한다고 하자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한데 굳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여보, 출산하고 내내 집에서만 지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거기다 집에 할머니까지 계신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할머니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어. 미안해. 그럼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바로 그만둔다고 약속해. 거기다 당신 일한다고 할머니한테 일 미루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쓰고. 알았어. 약속할게. 제가 빙그레 미소 짓자 그제서야 남편도 안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기구한 제 팔자에 비해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마트에 들어가서 처음 배운 말이 까대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상품을 박스에서 꺼내서 매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까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제 주 업무는 계산을 하는 업무였지만 워낙 작은 마트였기에 이런저런 일을 돌아가면서 같이 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마트에서 열심히 까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기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수진 씨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뭐해? 전화 안 받아? 받아야지. 제가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고 전화 저편에서 50대 정도로 느껴지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정이니? 너 소정이 맞지? 휴대폰에서 제 이름이 정확하게 새어나왔지만 익숙치 않은 목소리에 어리둥절한 채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소정아, 엄마야, 엄마. 우리 딸이 그새 엄마 목소리도 잊은 거야? 라며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순간 보이스피싱이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순간 다시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아, 잘 살고 있었지? 우리 딸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라는 말에 제가 아예 넋을 놓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자 옆에 있던 수진 씨가 채근했어요. 소정 씨, 뭐 하고 있어? 괜히 한 소리 듣지 말고 얼른 하던 일 하자. 그제서야 번뜩 정신이 들었기에 제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 잠깐만. 저기 지금 저 근무 중이라 통화 못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언제쯤 통화 가능하니? 2시간 후에 점심시간이니까 그때는 잠깐 통화 가능할 거예요. 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아서 한동안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는데요. 까대기가 다 끝나갈 무렵 수진 씨가 툴툴거렸습니다.
소정씨, 저기 똑같은 과자끼리 한 대 묶어놔야지. 그냥 막 진열하면 어떡해. 꼼꼼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안 하던 실수를 다 하고. 수진씨, 미안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어디 많이 아픈 거면 말하고 일찍 들어가던지.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수진 씨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에 수진 씨도 근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됐고 평소에는 수진 씨와 함께 도시락을 먹곤 했지만 그날은 입맛이 없었기에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혼자 먹어야겠는데 어쩌지? 내가 오늘 수진 씨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이랑 싸왔는데 내가 싸온 반찬도 같이 먹어. 됐어. 난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서 소화제라도 하나 사올까? 아니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며 밖으로 나가서 조금 전 걸려온 전화번호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정이니? 소정아, 엄마야, 우리 딸. 엄마라는 단어는 제게 아픔만 주던 단어였기에 제가 말문이 막힌 채 그저 듣고만 있자 역시나 저편에서 툴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쩜 넌 수십 년 만에 전화한 엄마한테 잘 있었냐는 인사 한마디가 없는 거니? 내가 남편 복만 없는 줄 알았더니 자식 복도 치질이도 없는 팔자네. 라는 말에 제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를 했습니다.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일말의 양심이란 게 있었으면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평생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해. 저도 모르게 한껏 높아진 목소리로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순간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나니 그동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게 엄마라고 외쳐대던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 우리 남매를 외가 가족들에게 맡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생모였습니다. 생모는 모성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던 사람으로 지금도 그 오래된 일들이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오시던 아빠가 삼중 추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를 외가 가족들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기 바빴던 엄마는 우리를 키울 능력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빠 장례식을 치르고 2달쯤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오빠를 외삼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오빠는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엄마를 따라 나섰는데요. 저는 그날 오빠의 표정이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던 매서운 눈빛과는 다르게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를 따라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가끔 꿈에서 그날의 오빠와 마주하곤 했는데요.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고 엄마를 따라가던 오빠의 뒷모습이 처량하고 쓸쓸해 보여서 사는 내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곧 그런 처지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지독한 불안감과 함께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달이 더 지났을 무렵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갔고 그날 밤 소리 소문도 없이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외할머니가 말을 꺼냈거든요. 소정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빨리 밥 해줄 테니까 조금만 있어.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며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할머니가 미처 말을 하진 않았지만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엄마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외삼촌이 찾아왔고 제가 눈치껏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외삼촌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더니
영숙이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영숙이는 찾은 거야? 영숙이 친구 은실이가 하는 말이 매제 사망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그 말 못 들었어요? 사망보험금이라니? 나한테는 돈이 없어서 돈 벌러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사망보험금만 해도 꽤 많이 나왔다는데 영숙이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은실이 말이 매제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춤바람이 나서 남자도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춤바람? 그럼 그 사람이랑 눈 맞아서 나간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같아요. 매제랑 살던 집도 싹 다 팔고 날랐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나온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자식들 얼굴을 어찌 보려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외삼촌이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외할머니가 외삼촌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니들 볼 면목이 없다. 특히나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 네 입장 곤란하면 정민이도 여기로 데리고 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어머니 혼자 둘을 어떻게 키워요? 집사람도 이제는 체념해서 그런지 그냥 별말 없으니까 정민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미 적응도 했는데 다시 여기로 오면 정민이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생모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생모라는 사람이 참 대단했던 거지 단 한 번도 자식인 우리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1년에 몇 번씩 찾아오셨는데요. 그때는 외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데리고 두 분을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을 만나고 돌아오면 외할머니가 홀로 막걸리를 드시며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내가 누굴 탓하겠니? 정민아, 소정아, 니들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니들 잘 되라고 매달 돈도 보내주고 계신데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딨겠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라며 한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외삼촌 가족들이 외할머니 집에 왔고 오빠도 따라왔지만 오빠 얼굴은 늘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기에 눈치를 보고 있으면 오빠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잘 지냈어? 오빠도 잘 지내고 있어? 이거 오빠가 모은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거 사. 난 괜찮아. 근데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제가 걱정스레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고모가 가까이 살아서 가끔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용돈을 주고 계셔. 고모가? 고모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는데요. 순간 세상 떠난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웠거든요. 제가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자 오빠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고모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학비 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정이 더 공부 열심히 해. 이거 받아서 용돈 쓰고. 라며 오빠가 제 손에 돈을 전부 쥐어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고모한테 받은 돈 전부를 제게 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 남매는 나름 잘 자랐고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따로 나가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빠가 찾아와서 말을 꺼냈거든요. 오빠 친구 아버지가 도배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 배울 생각이야. 그럼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사는 거야? 지금까지 신세진 것도 죄송한데 이제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그래도 연락은 할 거지? 그럼 오빠가 연락은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끝으로 오빠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걱정스레 외삼촌에게 물었어요. 정민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도배일인가 뭔가 배운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나마 영숙이가 아닌 지 아빠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죠 뭐. 근데 전화를 해도 영 받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인 거지. 전에 한 번인가 통화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지 밥벌이는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외삼촌 말에 할머니가 그제서야 안심을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친가 외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남편을 만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우리 집 사연을 잘 알고 계셨던지라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모시고 사는 건데 허락을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키워준 할머니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잖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와락 쏟아지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날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생모가 나타났고 평화롭기만 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고 있던 사이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생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 친구 은실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대전 땡땡동에 살고 있다며? 엄마가 내일 갈 거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자. 전 할 말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답장을 보냈지만 생모가 다시 답장을 해왔어요. 우리 사위회사도 알고 있는데 그럼 사위회사로 갈까?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나 생모가 비열한 행동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순순히 만나주면 되잖아. 라는 말과 함께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보내왔으니까요. 결국 저는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생모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마 할머니께 생모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야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께 또다시 고통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가리를 하다가 생모를 만나러 갔는데요. 역시나 생모는 여전히 철이 없었고 제게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예, 넌 아직 한참 젊은데 얼굴이 그게 뭐니? 그 나이면 한창 예쁠 나이인데 화장도 좀 하고 다니고 그래야지. 얼굴이 그게 뭐야? 그러다 생모 팔자 닮을까 봐요. 뭐? 생모 팔자라니? 몰라서 물어요? 그래봐야 생모처럼 바람나서 남자랑 도망밖에 더 가겠어요? 제 말에 생모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모양으로 생모가 입을 굳게 닫은 채 한동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건조하고 쓸쓸한 웃음을 띠며 물었어요. 이제 와서 왜 보자고 한 거죠? 저는 그쪽이랑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뭐? 그쪽? 내가 널 낳아준 엄마인데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인 거니?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생모가 남자랑 눈 맞아서 나갔는데 그 엄마의 그 딸 아니겠어요? 제가 정색을 한 채 생모를 노려보자 생모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저기 사실은 나도 대전 땡땡동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끔 연락은 하고 살자 그 말인 거지. 사이도 있고 손주도 있다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대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난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냥 예전처럼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사세요. 예, 너 우리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산다며. 우리 엄마도 딸인 내가 보고 싶을걸? 웃기는 소리 좀 작작 하세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잘하면 내가 우리 엄마는 안 찾아갈 거 아니야. 라며 생모가 다시 압박을 한 채 돌아갔는데요.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결 방안이 없어 보였기에 어느 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뭐? 당신 생모, 그러니까 장모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야? 장모는 무슨 장모야. 그냥 생모일 뿐이지.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 보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당신이랑 상의하는 거야. 사실 당신한테도 절대 말 안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보기엔 곧 당신도 알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 이사 온다고 해도 우리가 말릴 방법은 없는 거잖아. 우선 지켜보다가 다시 말하자고.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온 생모가
그저 믿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같이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생모가 쏜살같이 달려나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정아, 잘 지냈니? 이 사람이 우리 사이인가 보네. 당신이 여긴 왜 있는 거예요? 왜긴 왜겠어. 딸이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 혹시 우리 할머니도 만난 거 아니죠? 제가 사색이 된 채 생모를 노려보자 생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다니까. 할머니 만나면 네가 가만 안 둘 게 뻔한데 내가 미쳤니? 네가 잘만 하면 할머니 만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사이는 등치도 좋고 얼굴도 참 잘생겼네. 그러게 피부 관리도 받고 그래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그러다 우리 사이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생모 말에 남편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는데요. 너무나 경박한 생모의 말에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내가 우리 사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김서방? 이서방? 네. 황규민입니다. 그렇구나, 황서방. 황소할 때 그 황 말하는 건가? 성도 참 화끈하구만. 반갑네. 내가 자네 장모야, 장모.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는 모습에 제가 화를 참으며 생모에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장모는 무슨 장모예요? 넌 사위 앞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속이 후련하니? 참 양심이 없어서 너무 없어서요. 생모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잠깐 차라도 한 잔 마실까? 라는 생모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혹여나 할머니께 연락이나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생모는 저급한 유머까지 곁들여서 한참을 말하다 돌아갔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저를 위로했지만 하루하루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역시나 생모였습니다. 예, 소정아 엄마인데 잠깐만 여기로 와줄 수 있겠니? 제가 거길 왜 가요? 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하자 생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기 정민이 그러니까 네 오빠가 나랑 살겠다고 짐 싸들고 여기로 들어왔지 뭐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빠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오늘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너도 좀 건너와라. 내가 무서워서 그래. 무섭다니요. 그쪽이 무서운 것도 있나 봐요. 그게 정민이가 조금 이상해졌어. 이상해지다니요? 암튼 빨리 좀 와봐. 생모의 말에 대충 거듭만 걸쳐 있고 생모가 말한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 들어서다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본 오빠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팔에 이상한 용이 크게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머리는 샛노랗게 염색을 했는데 오빠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봐도 그냥 막 살아온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챙겨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오빠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넌 오빠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표정이 그게 뭐야. 암튼 지혜미를 닮아서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너는 대학 나와서 호의호식할 때 나는 막노동판이나 전전했지. 할머니랑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으면서 개뿔 걱정은 뭔 놈의 걱정이야. 다들 오빠 소식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됐고 나 깜빵까지 다녀와서 지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앞으로 엄마랑 네가 나 좀 먹여 살려. 오빠 입에서 깜빵이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이번에는 생모가 기겁을 한 채 외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깜빵? 왜? 깜빵 다녀온 사람 처음 보나 보네. 놀라긴 뭘 놀라. 당신이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재산 다 가지고 날르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그대로 가지고 오던지. 그리고 수정이 너는 매달 나한테 생활비 좀 보내고.
안 그러면 내가 네 시댁까지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깜빵까지 다녀온 마당에 난 무서울 거 하나 없거든. 오빠가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채 서 있자 생모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원래 저랬던 거니? 아니 뭔 짓을 했길래 깜빵까지 다녀왔대? 넌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당신 때문에 저렇게 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생모란 사람이 그딴 식으로 말을 해요? 몰라. 난 낳기만 했지 키우지도 않아서 청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러면 난 못 산다. 그러니까 네가 오빠를 좀 데리고 있던지 해봐. 당신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대체 모성애라는 게 있긴 한 거예요? 글쎄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 아무튼 다 필요 없고 할머니랑 쟤 좀 데리고 가봐. 라며 생모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더 이상 할머니께 숨길 수가 없어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가 지은 죄를 이제야 받는 것 같네. 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딴 소리를 해. 할머니, 지금 오빠가 난리도 아니라니까. 감옥도 다녀왔대.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엄마한테 그동안 죄값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해. 오빠가 나한테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라니까. 진짜 이상해졌다니까.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같은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줄 알았어. 그것은 인간도 아니야.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해. 우리 사이가 하늘에서 벌을 내리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생모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울며 빌어댔습니다. 엄마가 정민이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명에 못 살겠어.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인데 네 명에 살라고 했구만. 네 업보다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데리고 살 생각해. 그리고 우리 손주 사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른 나가.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잠 좀 재워줘. 여기가 어디라고 재워달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할머니가 눈을 치켜뜬 채 생모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생모는 몇 번이나 내쫓김을 당했는데요. 한동안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너무나 조용한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과 함께 생모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다른 사람이 나와서 새로 이사를 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의 일들이 꿈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려서 확인해 봤더니 밖에 오빠가 서 있는 모습에 놀란 채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어요. 왜 그래? 누가 왔는데 그래? 그게 오빠가 왔어. 오빠? 정민이가 왔단 말이야? 그럼 얼른 문을 열어줘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라며 할머니가 급히 문을 열어줬고 오빠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정민이 왔니? 잘 지냈어? 네, 할머니도 잘 지내셨죠? 그럼 우리는 잘 지냈다. 그나저나 네가 이번에 큰일 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뭐.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실이 아줌마한테 한 100번은 전화해서 엄마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난리를 쳤더니 은실이 아줌마가 기겁을 했거든요. 아마도 엄마한테도 그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 아주 큰일 했다. 얼른 이리 와서 앉아. 라며 할머니가 오빠 손을 잡아 끄는 모습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이리 와서 앉아봐. 사실은 네 엄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정민이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뭐? 그럼 오빠 깜빵 다녀온 것도 거짓말인 거야? 당연하지.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착한데 깜빵은 뭔 놈의 깜빵이야. 니들 결혼할 때 내가 돈 준 거 기억나? 그때 친할아버지가 주신 돈이라고 했잖아. 그 돈에다가 정민이가 준 돈까지 보탠 거야. 뭐야? 그럼 할머니랑 오빠는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결혼식에는 왜 참석을 안 한 거야? 라며 제가 오빠를 빤히 바라보자 오빠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집안도 콩가루 집안인데 오빠란 사람이 고등학교 나와서 험한 일 하고 있다고 하면
네 입장이 그럴까 봐 일부러 참석 안 한 거야. 그치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오빠가 멀리서 네 결혼식 지켜보긴 했으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제가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떳떳한 오빠가 돼서 나타나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자리도 잡고 해서 연락해야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네 앞에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엄마 사는 곳으로 쳐들어갔던 거야. 그리고 너도 봤다시피 주랭랑을 쳤으니까 이젠 안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오빠 말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렸고 오빠는 여전히 할머니와 저를 챙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은실이 아줌마에게 생모 위치를 캐묻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팔에 용 그려져 있던 건 뭐야? 그것도 일부러 그랬던 거야? 아, 그거 요즘은 스티커도 잘 나오더라고. 진짜 치밀하게 준비했네. 어설프게 준비하면 믿기나 했겠어? 라며 오빠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많이 자리를 잡은 모양으로 오빠 얼굴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모는 종적을 감춘 뒤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득 며칠 전 오빠가 외가 가족들과 친가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말에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양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